낮에 아들 부부와 제 아내,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 거하게 소주를 한 잔 했습니다. 술에 얼큰하게 취해 집에 와서 너무 일찍 잠들었더니 새벽같이 눈이 떠지더군요. 세상에 제 핏줄이라곤 하나 없던 제게 어떻게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생긴 건지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이렇게 이 새벽에 글을 몇 자 적어봅니다. 저와 익현이는 전라도 시골 마을에서 함께 나고 자란 중마 고우였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 일찍이 병으로 돌아가셨고, 남은 아버지라는 사람은 매일같이 술에 쪄들어 살던 알코올 중독자였죠. 아버지께서 일을 하지 않으니 집안 사정이 좋았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어린 저는 끼니를 제대로 때우기도 힘들었고, 그나마 쥐꼬리만큼 있던 돈은 전부 다 아버지의 술값으로 들어갔었죠. 그런 저희 집과는 다르게 익현이네는 그 시골 동네에서 제법 부유한 유지 집안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있던 논밭 중 절반은 익현이네 것이었죠.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마을 교회 옆에 빨간 대문집이요. 바로 익현이네 집이었습니다. 당시 익현이까지 삼남 일녀의 네 남매를 키우시던 익현이네 어머님께선 주정뱅이 아버지 아래서 어렵게 자라던 저를 딱하게 여기시곤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어요. 친자식들과 차별이라곤 눈꽃만큼도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익현이의 잘못으로 싸우는 날엔 저를 감싸며 익현이를 호되게 야단치기도 하셨어요. 익현이 너 어디서 친구한테 흙을 집어던져? 아무리 둘이 싸웠기로써니 거기에 돌이라도 섞여 있어서 복철이 얘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쩔 뻔했어. 아, 안 다쳤잖아. 그리고 쟤도 잘못했는데 엄마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진짜 엄마 아들인데. 엄마 아들이면 친구한테 막 그래도 돼? 그리고 복철이도 엄마 아들이지. 엄마가 너희랑 똑같이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키우는 내 자식. 너 또 한 번 그런 소리 하면 그땐 정말 엄마한테 회초리 맞을 줄 알아.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의 빈자리를 익현이네 어머니께선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주셨어요. 저 말을 듣던 날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던지요. 세상에 자신이 내 어머니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어린 마음에 응어리진 서러움을 와르르 무너뜨려 준 것이죠. 그렇게 저는 익현이와 투덕거리면서도 가장 친한 형제이자 친구로 자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와 익현이의 부모님은 모두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일 먼저 돌아가신 건 매일같이 술에 절어 살던 제 아버지였죠. 가난 말기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 상을 치를 때도 익현이네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뭘 어찌해야 할지 몰라 상주복을 입고 멀뚱거리던 저 대신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슬프진 않았습니다. 추억이라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아버지를 피해 익현이네로 도망갔을 때라던가 술을 사오라며 제게 재떨이를 던지는 아버지의 모습 정도들이 전부니까요. 다만 이제 친척도 가족도 없이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을 깨닫자 돌연 두려움이 밀려들더군요. 심지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라곤 당장 내일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 낡은 집 하나뿐이었죠. 그래서 울었습니다. 앞으로의 일이 서럽고 막막해서요. 그러자 익현이가 저를 꽉 안아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왜 우냐? 세상에 혼자가 된 것 같아서 그래? 복철이 너한텐 둘도 없는 형제인 내가 있고 우리 부모님이 있다. 그리고 네 몸을 따뜻하게 늘 수 있는 우리 집도 항상 너한테 열려 있어. 울지 마라, 친구야. 어쩜 그렇게 제 속에 들어왔다 나온 사람처럼 제 마음을 잘 아는지 저는 익현이의 말에
더욱 눈물이 쏟아져 익현이 어깨에 기대 펑펑 울고 말았죠. 이후 성인이 되어 익현이네 부모님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와는 다르게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우리 곁을 일찍 떠났어야 했는지 정말 믿기지가 않았죠. 저는 3일장 내내 익현이네 형제들과 함께 상주복을 입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눈물이 멈추질 않았죠. 그때 두 분의 영정사진 앞에서 얼마나 많은 다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두 분께 입은 은혜를 갚기도 전에 이렇게 먼저 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두 분께 못 갚은 은혜 살면서 언젠간 익현이에게 대신 꼭 갚겠습니다. 반드시요. 그렇게 장례가 끝난 후 익현이의 남동생들은 고향에서 남은 논밭을 일구며 살아가느라, 그리고 여동생은 얼마 뒤 경상도 멀리로 시집을 가게 되며 남매 간의 교류는 점차 소홀해졌죠. 그리고 익현이와 저는 경기도로 함께 상경을 했고요. 시간이 흘러 익현이와 저 두 사람 모두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린 서로의 빈 혼주석을 채워주지 못했지만 대신 주거니 받거니 사회를 봐주었죠. 제 아내와 재수 씨 또한 둘 다 조용하고 얌전한 성품이라 서로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두 부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붙어 다녔어요. 당시 회사를 다니던 저와 익현이의 퇴근 후 다 같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건 일상이었고, 쉬는 날이면 근교라도 함께 나가 여행을 하곤 했죠. 하지만 마냥 모든 나날들이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부모 복이 없던 제겐 자식 복마저 없었던 걸까요? 오랫동안 기다려 어렵게 얻은 우리 부부의 아들은 1kg대의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아내가 임신 7개월 만에 조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숨만 겨우 붙은 채로 목숨을 연명하던 우리 아들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아직 이름조차 지어주지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출생신고마저 하지 못해 호적상으론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던 가련한 아이요. 아내와 저는 그때의 충격이 큰 트라우마로 남았던 터라 더 이상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특히 저는 한동안은 유모차를 타고 지나가는 아기들만 봐도 눈물을 한 바가지씩 쏟아내곤 했죠. 그런 저의 트라우마는 익현이의 아들인 석준이가 태어났을 때조차 여전했습니다. 처음 갓난쟁이인 석준이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저는 울먹이며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들은 저렇게 손도 발도 크고 울음소리도 우렁찬가 봐. 우리 아들도 그때 잘 버텨냈으면 나중엔 저렇게 컸었을까? 석준이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겠지? 설마 우리 아이처럼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하진 않겠지? 난 아기들이 무서워. 영원히 자라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지도 모르는 연약한 생명들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이야. 그런 제가 차츰 나아지기 시작한 건 석준이가 무탈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부터였어요. 혹여 석준이가 감기라도 걸리는 날엔 우린 익현이네 집으로 달려가 석준이의 열이 떨어질 때까지 익현이 부부와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그렇게 잔병치레들을 이겨내고 쑥쑥 성장하는 석준이를 곁에서 지켜보다 보니 저와 제 아내의 트라우마 또한 점점 옅어졌습니다. 석준이는 그냥 제 친구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저와 제 아내가 함께 마음으로 키운 아들이었고 우리 부부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준 고마운 존재이기도 했죠. 시간이 흘러 석준이는 어느덧 12살이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도배 공사 쪽으로 직종을 바꿨고 신축 공사 현장이나 개인 인테리어 현장에서 보조 일을 따내어 박봉으로 하루하루를 벌어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일이 제게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집 전화가 울려 저녁을 차리는 아내를 대신해 제가 전화를 받았던 날이었어요. 여보세요? 복철 씨, 저 석준이 엄마예요. 아니, 재수 씨,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 석준이 아빠가, 이현이가 왜요? 재수 씨, 울지만 말고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석준이 아빠가 죽었어요. 혼자 야근 중이었다는데 회사 동료가 뭘 두고 와서 다시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글쎄, 석준이 아빠가 이미 죽어 있었대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지긴 했는데 의사 말이 심장마비였다고 하네요. 저, 저 어쩌면 좋아요? 복철 씨, 얼른 병원으로 좀 와주세요.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랍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 재수 씨, 석준이와 함께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멀쩡히 걸어 나갔던 녀석인데요. 다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죽은 지 한참 된 이현이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늦게 도착한 이현이의 형제들을 대신해 먼저 상주복을 입고 장례식장을 지키게 되었죠. 그렇게 3일 내내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저는 조문객이 모두 떠난 밤만 되면 이현이의 영정사진을 보며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저를 말리는 것 같더니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울다 지친 이현이 아내와 석준이를 챙기며 저를 조용히 내버려 두더군요. 이현아, 거기서 부모님은 만나 뵀냐? 내 가족이라곤 어릴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제외하곤 주정뱅이 아버지가 전부였는데 내가 벌써 3번째 상복을 입었다. 내 팔자가 박복한 거냐? 그래서 내 부모 형제와 갔던 네 부모님과 이현이 네가 이렇게 빨리 내 곁을 떠나버린 거야? 남은 재수 씨랑 석준이는 어쩌라고 이렇게 일찍 갔니? 그래도 남은 가족들 걱정일랑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가라. 네 형제인 내가 남아있으니 네 부모님이 내게 해주셨던 것처럼 네 가족은 내가 내 가족처럼 챙기마. 돌아오는 건 그저 조용한 침묵이었지만 저는 영정사진 속 웃고 있는 이현이가 금방이라도 제게 대답을 해줄 것 같아 몇 시간이고 그렇게 이현이에게 말을 걸어댔었죠. 이현이는 이현이네 부모님의 묘자리 근처에 묻혔습니다. 오랜만에 무덤이 남아 3사람이 함께 있는 걸 보니 저도 그 자리에 몸을 뉘이고 떠나고 싶지 않아지더군요. 마치 어릴 적 포근했던 빨간 대문집에 온 것 같아서요. 이후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저는 끝없이 도배일을 배우며 드디어 스스로 어느 정도 일을 따낼 수 있는 기공이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도 갈 길이 멀었지만 그래도 뒤늦은 나이에 뛰어든 이 거친 시장 속에서 열심히 잘 살아남은 것 같아 뿌듯했죠. 건수만 생겼다 하면 계속해서 일을 하러 돌아다닌 탓에 전처럼 이현이의 아내와 석준이를 자주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현이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죠. 그리고 바쁜 저를 대신해 고맙게도 제 아내가 이현이네를 많이 들여다보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더 이상의 불행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더 매정하더라고요. 세상이 다음으로 저에게 앗아간 사람은 바로 이현이의 아내, 석준이 엄마였어요. 이현이를 잃은 충격과 슬픔이 재수 씨 안에 자리를 잡아 차츰 재수 씨를 잠식하고 있었던 걸까요? 재수 씨는 이현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눈에 띄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평범한 어느 날 재수 씨는 석준이가 학교에 간 사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이현이와 마찬가지로 홀로 쓸쓸하게 말이에요. 그때가 석준이의 나이 17살 때였습니다. 급하게 연락을 받고 간 장례식장엔 재수 씨의 남동생과 석준이가 상주복을 입고 있더군요. 석준이는 거의 넋이 나가 있었고요. 그럴 만도 했죠. 5년 전 아버지를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보냈는데 어머니마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보냈으니 오죽 충격이 컸겠어요. 저와 아내는 장례식 내내 석준이의 곁을 지켰고 발인을 끝내고 돌아와 석준이를 집에 데려다 주며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석준아, 이제 삼촌 집으로 가자. 네가 원한다면 네 친척들인 작은 아버지들네로 가도 괜찮지만 그래도 이 삼촌은 네가 우리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너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어. 우리 집에서 나랑 아줌마랑 같이 살자꾸나. 석준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린 그 길로 석준이의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석준이의 동의하에 석준이 앞으로 남겨진 그 집과 짐을 모두 처분한 후 석준이의 통장으로 고스란히 남겨 석준이에게 전해주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석준이를 누구보다 번듯하게 잘 키워내겠노라 다짐했건만 어찌도 세상살이가 이토록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석준아, 어디냐? 시간이 밤 12시가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들어와? 아, 그냥 친구들이랑 있어요. 알아서 들어갈게요. 너 어제 반에 한 명을 피가 나도록 때렸다며. 그리고 오늘은 학교도 안 나왔다고 네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더라. 너 도대체 요즘 왜 그러는 거냐? 불만이 있으면 이 삼촌한테 말을. 아, 그딴 거 없어요. 애새끼가 하도 기어오르기에 몇 대 팬 건데 자기가 워낙 비실하니까 나가 떨어진 거고 학교에 좀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끊을게요. 예, 석준아. 저희 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석준이가 방황을 시작한 겁니다. 집에 술과 담배 냄새를 풀풀 풍기며 늦게 들어오는 건 일상 다반사였고요. 아니, 차라리 새벽 늦게라도 들어왔으면 고맙기라도 했죠. 툭 하면 외박에 학교에선 싸움질에 그렇게 착하고 똘똘하던 석준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정말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석준이를 찾아 늦은 밤거리를 돌아다녔어요. 길거리니 술집이니 정말이지 안 다녀본 곳이 없었죠. 어느 날 밤엔 혹시 하고 둘러본 공사장에서 친구들 여자들과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있던 석준이를 발견하기도 했죠. 석준아, 학생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이나 알아? 너희도 그래. 부모님이 걱정하셔. 얼른 집에들 들어가지 못해? 아유, 야 윤석준, 너희 피도 안 섞인 삼촌 또 왔다. 아저씨, 꼰대 냄새 나요. 얘네 친아빠도 아니면서 그만 좀 가세요. 그런 제게 석준이의 친구가 담배 연기를 후하고 내뿜으며 비웃더군요. 그때였어요. 제가 뭐라고 그놈에게 훈계를 하려고 입을 때렸는데 그 아이가 벼랑간 벽으로 훅 나가 떨어졌어요. 아이씨, 뭐야? 바로 석준이가 그 아이의 뺨에 주먹을 내리 꽂아버린 겁니다. 그 아이와 저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나머지 아이들 모두 어리 빠진 눈으로 석준이를 바라보았죠. 야 윤석준, 너 지금 나 친 거냐? 너 미쳤어? 입 안 닥쳐? 너야말로 돌았냐? 어디서 누구한테 입을 함부로 놀려? 한 번만 더 삼촌한테 그 쓰레기 같은 입 털었단 봐. 그땐 이걸로 안 끝날 줄 알아. 알았냐? 그리고 삼촌, 이제 저 그만 찾아다니세요. 저 더 이상 삼촌 집에도 안 들어갈 거예요.
학교도 안 다닐 거고요. 사실 얘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말이 삼촌이지 저랑 피가 섞이길 했어요. 뭘 했어요? 제 아빠도 아니면서 제발 저한테 신경 끄세요. 전 이미 천에 고하고 제 인생은 끝났어요. 저한테 주신 돈 있죠? 제 부모님 집 판 돈이랑 유산이요. 저 그거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저 좀 그만 찾아다니시라고요. 그 순간 눈이 획 돌더군요.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저는 그만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석준이에게 몹쓸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손을 높이 들어 올려 그대로 석준이의 뺨을 내리쳤어요. 석준이는 뺨을 감싸곤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 보더군요. 저는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눈물을 글썽거리며 석준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네가 왜 천의 고아야? 내가 두 눈 뜨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석준아, 이놈아, 죽은 네 부모님이 하늘에서 널 보면 얼마나 가슴을 치며 원통해 하겠니? 천의 고아였던 내게 가족이 되어준 게 바로 네 조부모님이고 네 아버지야. 근데 어떻게 네가 내 가족이 아닐 수 있겠어? 석준아, 집으로 돌아가자. 아줌마가 밤마다 널 생각하면서 운다. 우리가 너한테 너무 모자라서 네가 이렇게 방황하는 거라고.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거라고. 밤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어. 가서 밥 먹고 씻고 아침엔 다시 학교에 가자. 학생이 학교에 가야지. 그렇게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고 네 부모님 보란 듯이 훌륭하게 자라야지. 석준이는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리더니 제 애원을 무시하고 이내 자리를 휙 떠버리더군요. 남아있던 아이들도 머쓱하게 하나둘 일어나 슬금슬금 도망을 갔고요.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론 이현인의 부부가 원망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저렇게 귀한 아들을 왜 남겨두고 둘 다 먼저 떠나서 아이를 천의 고아로 만든 건지, 그래서 아이의 가슴에 저렇게 대못이 박히게 한 건지 말입니다. 알고 있거든요. 사춘기 때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 그래서 저는 더욱더 석준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죠. 이런 일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계속됐습니다. 석준이는 계속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저는 석준이를 찾아다니고, 그렇게 가슴 아픈 숨바꼭질이 계속되었고 하나도 기쁘지 않은 제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케이크 하나 상에 올려놓지 않은 채로 쓸쓸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죠. 여보, 그래도 생일인데 미역국 한 술 떠봐요. 내 조카놈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기 빠진 나를 축하하나? 에휴, 석준이 이놈, 오늘은 또 어디서 방황하고 있을지. 이런 날 와서 뜨신 밥 한 끼라도 먹고 가면 좀 좋아? 석준이도 언젠간 꼭 우리 마음 알아줄 날이 올 거예요. 사춘기가 괜히 사춘기겠어요? 게다가 그런 큰일을 두 번이나 겪었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하죠. 다만 계속 집에 들어오질 않으니 날이 이렇게 추운데 감기라도 걸리는 건 아닐지 그게 너무 염려스럽네요. 그렇게 미역국에 미역을 씹는 둥 마는 둥 밥알을 모래알 씹듯 억지로 씹어 삼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안을 가득 메우고도 남을 만큼 잔뜩 쌓인 제 한숨을 본 세상이 절 동정이라도 했던 걸까요? 밥을 거의 다 먹었을 무렵이었어요.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글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제 생일 선물이 도착해 있지 뭐예요. 현관에 나온 저와 아내의 두 눈은 휘둥그레졌고 그 후 제 입엔 한바구음이, 아내의 눈엔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찾아온 선물은 바로 석준이었어요. 한 손엔 작은 쇼핑백을 든 채로 석준이는 현관문 앞에 머쓱하게 서 있었죠. 석준아,
삼촌, 저 들어가도 돼요? 그럼 얼른 들어와라, 얼른. 아휴, 우리 석준이 날도 추운데 이 아줌마가 사준 목도리는 왜 안 하고 다녔어? 밥은 먹었어? 그리고 아직 식사 전이라는 석준이의 말에 아내는 불이 나게 다시 미역국을 데워 밥과 함께 석준이 앞에 내어주었습니다. 두 분 식사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괜히 저 때문에 못 치우시는 건 아닌지. 무슨 소리야? 안 그래도 이 사람이 밥을 너무 조금 줘서 더 달라고 말하려던 참이었다. 이것 봐라. 국도 반찬도 다 그대로 남아있잖니. 여보, 나 밥 좀 더 주소. 오늘따라 쌀이 타네, 달어. 네, 이상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진 모래알보다도 퍼석거리고 고무줄보다도 질긴 듯 느껴졌던 밥알과 미역줄기가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밥을 마저 먹으면서도 어찌나 눈물을 질질 짜던지 나중에 아내가 제게 이야기하기를 그때 먹은 미역국이 밥맛인지 콧물 맛인지 분간이 가질 않았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어색한 침묵이 식탁 위를 감돌았어요. 석준이가 와준 것은 너무 좋았지만 도대체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석준이가 헛기침을 큼큼 하더니 들고 온 작은 쇼핑백을 제게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뭐니? 생신 선물이요, 삼촌. 생신 축하드려요. 생신 선물이랍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울 때가 또 있을까요? 항상 제게 매몰찬 모습을 보이며 상처 입은 새처럼 도망다니던 녀석이 제 생일이랍시고 직접 찾아와 포장된 선물을 내밀다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더군요. 저는 허겁지겁 포장을 뜯어보았고 그 속엔 검은색 장갑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삼촌, 겨울에도 안 쉬고 일 다니시느라 손 많이 시려우시죠? 저번에 보니까 일할 때 본드니 풀이니 많이 묻으시기도 해서 그런지 손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일하러 나갈 때 끼세요. 마음에 드신다면서요. 마음에 들다 마다. 이 속 깊은 녀석이 내 손은 또 언제 들여다봤어? 고맙다, 고마워. 내 이 장갑 평생 끼고 다니마. 그건 그렇고, 아니 어떻게 내 생일은 기억하고 이렇게 찾아올 생각을 했어? 이제 완전히 마음 잡기로 한 거야? 저는 은근한 기대를 가지고 물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아내 또한 간절한 눈빛으로 석준이를 바라보더군요. 석준이는 그런 저와 제 아내를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꿈에 엄마가 나왔어요. 펑펑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어깨를 붙잡고 제게 정신 좀 차리라고 항상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엄마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러지 말라고 애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삼촌 생신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네 엄마가? 그래,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이 녀석아. 삼촌, 그리고 아줌마. 그동안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어떨 땐 아무 데나 화풀이를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떨 땐 막 소리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 집에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밖으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두 분 걱정 안 하시게 똑바로 살게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더 받아주세요. 고개를 푹 숙인 석준이 어깨가 가늘게 떨리더군요. 다 컸다 하지만 아직 17의 어린애인 석준이의 어깨가요. 저와 아내는 그런 석준이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석준아, 왜 그런 말을 해? 이 아줌마 마음 아프게. 당연히 여기가 네 집인걸. 그래, 석준아.
내가 저번에 말했지? 내가 네 가족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네 가족이냐고. 너는 고아도 아니고 혼자도 아니야. 그리고 네가 잘못을 좀 했으면 어떠니? 가족이란 다 그런 거야. 서로 잘못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도 못 이긴 척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바로 가족이라는 거다. 너도 날 용서해다오. 저번에 내가 네 뺨을 때린 건 말이다. 나도 사람인지라 너한테 너무 서운해서 그랬단다. 나도 널 용서해 줄 테니 너도 날 용서해 주겠니? 용서하고 말고가 어딨어요. 다 절 위해서 그러신 건데요. 그럼 됐다. 나도 마찬가지야. 용서하고 말고가 어딨니? 우리 서로 보듬어 가면서 셋이 잘 살아보자. 가족끼리 사이 좋게 말이야. 그날 우리 셋이서 얼마나 울고 웃어댔던지 다음 날엔 다들 지쳐서 잠드느라 대낮까지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요일이라 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 석준이 녀석은 또 지각을 하고 저도 일을 나가지 못할 뻔했다니까요. 그렇게 정말로 가족이 된 우리 세 사람은 여느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가끔 공부로 잔소리도 하고 투덕대기도 하며 알콩달콩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석준이는 고3이 되었죠. 어느 날 저는 석준이에게 진지하게 서로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석준이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정말로 뜻밖이었죠. 석준아, 너 가고 싶은 과 있니? 등록금 걱정은 전혀 하지 마라. 이 삼촌이 그 정도는 다 미리 준비해뒀어. 삼촌, 저 삼촌 따라서 도배일 배우고 싶어요. 뭐? 도배를? 저는 너무 놀라 석준이에게 되물었어요. 석준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네, 삼촌 따라다니면서 배울래요. 아니, 이 녀석아. 대학교를 가야 나중에 좋은 회사 가서 취직도 하고 하지. 물론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왜 굳이 날 따라서 이 힘든 일을 하려고 해? 전 이미 대학은 글렀어요. 고등학교 들어오고 나선 공부를 제대로 한 적도 없는데요, 뭘. 그리고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니까 재미도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 저 돈 빨리 벌고 싶어요. 얼른 돈 벌어서 삼촌하고 아줌마 호강시켜드려야죠. 누굴 닮아 고집이 쇄심줄인지 정말 못 말리겠더라고요. 녀석은 몇 번 더 반복된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졸업 후 제 일터에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도 제 가게 없이 하청을 받으며 일을 하러 다니던 터라 석준이에게 많은 임금을 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돈을 챙겨주며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석준이에게 알려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부터 하지 않은 보조까지 자처하며 소문난 기장이나 명장들이 있는 현장엔 무급으로라도 석준이를 데리고 가 일을 배우게 했죠. 이 바닥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으려면 저보단 그분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나았을 테니까요. 처음 접하는 일이라 힘이 들었을 텐데도 석준이는 힘들다는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제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게다가 이 녀석이 생각보다 손재주가 아주 좋더라고요. 2달 만에 기초공사인 초배를 능숙하게 해내더니 5년이 지났을 땐 어느새 저보다도 더 꼼꼼하고 능숙하게 일을 해내더군요. 저는 거의 10여 년을 이 바닥에서 굴렀어도 배움이 더뎌 아직 남의 하청을 따내는 것조차 힘이 드는데 석준이는 벌써부터 찾는 곳이 많아 저대로 쭉 성장한다면 개인 인테리어 업체를 차리건 개인 팀을 꾸리건 뭐라도 금방 해낼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슬슬 석준이를 독립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얼마 뒤 석준이에게
더 이상 나와 붙어 다닐 필요 없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워낙 착한 애인지라 미안해서 제게 말을 먼저 꺼내지 못하고 있을까 봐서요. 그런데 석준이는 이상한 고집을 부리더군요. 싫어요. 전 계속 삼촌 아래에 있을래요. 제게 들어온 하청도 삼촌이랑 같이 나갈 거고요. 네 마음은 고맙다만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너 오라는 곳도 많잖아.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네 앞가림 잘하고 사는 게 날 도와주는 거야. 난 이제 입에 풀칠할 정도로만 대충 벌어먹고 살아도 괜찮아. 저렇게까지 제가 말했건만 무슨 고집인지 석준이는 계속해서 저와 같이 일하겠다며 요지부동이었어요. 가기 싫다는 애를 제가 또 무슨 힘으로 내쫓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5년이 흘렀고 석준이는 이제 인터넷에서 꽤 유명한 도배업자가 되어 있었죠. 석준이는 현장 일만 깔끔하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새 말로 소위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것 또한 기가 막히게 잘 하더라 이 말이죠. 저는 검색하기도 힘들어하는 그 유튜브란 것에 자신이 도배를 하는 영상을 올리며 도배에 관해 이것저것 설명을 초보자도 알기 쉽게 추가했더군요. 게다가 그 영상을 보고 석준이에게 의뢰를 맡긴 사람들이 좋은 후기를 남기니까 구독자 수는 물론이고 하청업체를 통해서가 아닌 석준이에게 직접 의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물론 이 녀석은 그렇게 바빠진 와중에도 꼭 저를 찾았지만은요. 삼촌, 이번 주말 사무실 현장도 같이 가실 거죠? 야, 이놈아, 이 삼촌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어. 힘들어 죽겠다. 어떻게 네가 다니는 현장마다 내가 다 따라가냐? 너 이 정도면 효도가 아니고 불효야, 불효. 돈이 없어서 굶어 죽기 전에 허리가 아파서 먼저 죽겠다. 보셨죠? 얼마나 저를 불러대던지 제가 이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못 나가겠다고 시위를 했다니까요. 자기 팀도 꾸리고 보조도 몇 명씩 두는 애가 저는 왜 자꾸 찾는지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석준이는 하며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알았다며 전화를 끊더군요. 지 딴엔 저를 챙겨주려는 걸 제가 몰라줘서 서운했나 싶기도 했지만 어쩌겠어요. 정말 제가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몇 년 뒤 드디어 석준이가 결혼을 하겠다며 웬 차만 아가씨를 데리고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저도 저지만 우리 집사람 입이 어찌나 귀에 걸렸던지 제가 표정 관리 좀 하라며 옆구리를 쿡 하고 찌를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친 뒤 석준이가 제 예비 신부와 함께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이런 부탁을 하나 하더군요. 삼촌, 그리고 아줌마,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부탁? 무슨 부탁 말이냐? 우선 지금까지 부모님 잃은 저를, 그토록 속을 썩인 저를 이렇게 번듯하게 키워주셔서 감사드려요. 두 분께 입은 은혜 제가 죽어서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살면서 두고두고 꼭 갚겠습니다. 아니 얘가 무슨 부탁을 하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그래서 말인데요. 두 분께서 제 혼주석에 앉아주시면 안 될까요? 부르길 삼촌 아줌마라고 불렀다 뿐이지 두 분은 제게 두 번째 부모님이나 다름없어요. 부탁드릴게요. 아니 이 녀석이 이렇게 사람을 놀래켜도 되는 겁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어찌나 벅차오르던지요. 저보다 제 아내는 한술 더 뜨더군요. 바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린 겁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어찌나 눈물이 이렇게 많은지요. 저는 그런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석준이에게 대답을 했어요. 당연히 되지 이 녀석아. 대신 나도 조건이 있다.
내 조건을 못 들어주겠다면 나도 네 부탁 못 들어준다. 조건이요? 당연하죠, 삼촌. 뭐든 말씀하세요. 굳이 조건이라는 걸 붙이지 않으셔도 삼촌이 원하시는 거면 제가 뭐든 못 들어드리겠어요? 그 조건이란 게 뭐냐면 말이다. 제 입에서 나온 조건을 들은 석준이의 두 눈이 커다래지더군요. 그리고는 더듬더듬 제게 진짜냐며 되묻더라고요. 진심이세요, 삼촌? 당연히 진심이지. 이미 예전부터 이래야 했던 거였는데 혹여 너한테 부담이 될까 여태 말하지 못했단다. 이제부턴 나한테 아버지 그리고 집사람한텐 어머니라고 불러다오. 그게 우리가 네 혼주석에 앉는 조건이다. 삼촌, 삼촌이 뭐냐 이놈아. 아버지라고 부르라니까. 석준이는 쉽게 입술을 떼지 못하더니 겨우겨우 어렵게 입술을 떼더군요. 그리고 드디어 저와 아내가 그토록 오래 바랐던 그 말을 석준이가 입 밖으로 내뱉어 주었을 때 저는 결국 눈시울을 붉혔고 아내는 겨우 멈춘 눈물을 다시 주룩주룩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은 진작부터 제 부모님이셨어요. 이제 진짜로 제 부모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석준이도 아주 오랜만에 불러본 아버지, 어머니란 말에 울음보를 터뜨리더군요. 그 옆에서 듣고만 있던 예비 며느리도 함께 눈물을 글썽거렸죠. 그리고 그날 우리 부부에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들이 생겼고 석준이에겐 두 번째 부모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한 가족이 되던 날이었어요. 이후 석준이의 결혼식 날 주례를 듣고 있는 듬직한 석준이의 뒷모습을 보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죽은 이현이의 결혼식 날 사회를 봐주던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눈을 찡긋거리던 내 친구 이현이가 자꾸만 떠올라서요. 정말 결혼식 내내 눈물을 참느라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이현이와 이현이의 아내가 살아서 보았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싶어 괜히 아무것도 없는 천장을 계속해서 올려다보았죠. 그렇게 다시 1년여가 흐른 후 또다시 제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집사람이 제 생일상을 차리겠다는 걸 석준이와 며느리가 기어코 밖에서 사 먹자고 데리러 오겠다고 신신당부를 했던지라 우리 부부는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내 석준이와 며느리가 도착했고 석준이의 차에 올라타려던 찰나 석준이가 제게 불쑥 안대를 꺼내 들이밀더군요. 아버지, 식사 전에 가보실 데가 있어요. 근데 안대는 왜 줘? 갈 때까지 비밀이니까요. 빨리요. 빨리 쓰세요. 녀석도 유나는 알았다 알았어. 도대체 이번엔 또 뭘 준비했길래 이런 안대까지 준비한 건지 의아했지만 뭐 아들이 하라면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사방이 깜깜한 채로 흔들리는 차에 몸을 실었어요. 한 20여 분이 지났을까요? 흔들리던 차가 정차한 후 시동이 꺼졌고 옆자리에 있던 아내는 조용히 어머나 하고 감탄하며 제 손을 잡더라고요. 뭔데 그래? 쉿, 어머니, 아버지 내리시면 제가 안대 벗기고 놀래켜 드릴게요. 아버지, 제 손 잡으시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그렇죠. 네, 거기 딱 서시면 돼요. 자, 심호흡 하시고 안대 벗깁니다. 도대체 보여주려는 게 뭐기에 이 유난인가 싶었습니다. 석준이가 제 안대를 벗기자 햇빛이 너무 눈이 부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죠. 그리고 천천히 빛에 적응하며 눈을 뜨는데 저는 정말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가끔 속으로 꿈만 꾸어봤던
제 평생의 소원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더군요. 어떠세요, 아버지? 멋지죠? 이건, 석준아, 이게 다 뭔지. 뭐긴요. 아들이 준비한 깜짝 선물이죠. 짜잔, 이게 바로 아버지 가게예요. 아들이 준비했다던 선물은 바로 모 인테리어라고 써져 있는 저를 위한 가게였던 겁니다. 가게 양옆으론 각종 업체와 현장 소장들의 이름이 적힌 화환들이 늘어서 있었고, 유리로 된 문은 저를 향해 활짝 열려 있었죠. 석준아, 네가 무슨 돈으로 이걸... 그리고 난 이만한 가게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 이런 가게는 능력이 있는 네가 해야지. 날 주면 어떡하니? 아버진 서운하게. 항상 제 오야지는 아버지인 거 잊으셨어요? 당연히 이 가게 사장도 아버지니까 제가 이 가게 직원이죠. 아버지, 지금은 이 가게에서 도배 공사에만 주력으로 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인력도 늘리고 범위도 늘려서 우리 이 가게 같이 크게 키워나가요. 그리고 하청 따느라 힘들게 발품도 파실 필요 없어요. 저 찾는 곳 많은 거 아시죠? 아버지, 요새 허리도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손도 많이 부르트셨고요. 아버진 이제 사장님이니까 현장 일은 저랑 인부들한테 맡기시고 아버진 여기서 관리만 하시고 그렇게 편하게 일하세요. 석준이가 거칠고 투박해진 제 손을 어루만지며 이야기하더군요. 아내와 며느리는 저희 옆에서 둘이 손을 꼭 맞잡고 있었어요. 울보인 아내는 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정말이지 제가 먼저 울 틈을 안 주는 사람이라니까요. 석준아, 넌 정말이지 예전부터 사람 놀래키는 데는 아주 도가 텄구나. 너 때문에 하도 놀래서 내 심장이 남아나질 않겠어. 어쩜 이렇게 이 애비를 감동을 시키니? 심장이 남아나지 않는다뇨. 무슨 그렇게 무서운 소리를 하세요? 저한텐 그 말이 아주 쥐약인 걸 아시면서요. 아, 그래,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아무튼 고맙다. 네가 평생 일구어온 돈으로 마련한 곳일 거 아니니? 이 귀한 가게를 정말 내가 받아도 괜찮겠어? 당연히 아버지니까 받으셔야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두 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전 지금 어디 노숙자들 틈에 섞여 있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아직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해서 교도소 같은 곳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번듯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건 다 두 분 덕이에요. 두 분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걸로 다 갚을 순 없겠지만 이게 시작이에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두 분 다 평생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좋은 일만 가득하게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이 얼마나 장하고 기특한 말인지요. 아들의 말에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옆에서 지켜봐 왔던 석준이가 언제 이렇게 늠름하게 자란 건지, 언제 이렇게 저보다 더 큰 사람이 된 건지, 정말이지 제 감정이 주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동안의 기억이 제 마음속에 물밀듯 계속해서 차올라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석준이는 그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곤 제 귀에 조용하게 속삭였죠. 아버지, 그동안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이놈이 오늘은 정말 저를 울게 하려고 작정을 한 건지 한마디 한마디 제 마음을 울리지 않는 말이 없더군요. 결국 전 60이 넘은 나이에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애처럼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죠. 아내와 아들 부부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렇게 한참 동안 끌어안고 울고 해댄 뒤에야 우리 가족은 석준이가 예약해 놓은 한정식 집으로 향했어요. 밥을 먹는 와중에도 아내는 전복 한 입을 먹고 울고
또 갈비 한 입을 베어 물고 울고. 정말 우리 세 사람 다 아내를 달래느라 혼이 났다니까요. 그 뒤 우리 집으로 향한 우리 네 사람은 오랜만에 거한 술판을 벌였지요. 그동안 일이다 뭐다 바빴던 석준이도 그날은 일을 전부 뺐는지 허리띠를 풀고 저와 대작을 하더라고요. 그 등치 큰 놈이 술을 물처럼 마셔대는데 아유, 이제 늙은 저는 술로는 다 큰 아들과 대적하지 못하겠더군요. 그게 바로 오늘 저녁 일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저는 누구에게든 제 아들을 자랑하고 싶어 이 글을 쓰고 있고요. 석준이의 결혼식 날만큼 이현이와 재수 씨가 생각나는 새벽이네요. 나 이렇게 당신들 아들을 잘 키워냈고 그 아들은 또 당신들을 닮아 저렇게 속이 깊고 바르게 자랐다고 꼭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들 잘 낳아준 덕을 나와 내 아내만 보는 것 같아 참 미안하고 이런 아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어서 참 고맙다고도요. 다음 주부터 저는 아들을 잘 둔 덕에 생전 처음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물론 노년엔 석준이에게 무조건 이 가게를 다시 돌려줄 생각이지만은요. 이런 큰 선물을 생각해내 제게 준 우리 석준이 참 든든하고 기특하죠? 비록 제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핏줄보다 더 굵고 강한 사랑이라는 끈으로 엮인 우리 석준이 그 아이 마음에 더 이상 시린 바람이 불지 않도록 저 또한 죽는 날까지 항상 아비로서 지켜줄 생각이랍니다. 어느덧 밖에 새벽해가 뜨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제가 평생을 감사하며 가슴속에 묻어왔던 그분께 마지막 인사를 남기며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이 어머님, 저 복철이에요. 어머님이 네 번째 아들 삼아주신 그 복철이요. 어머님, 비록 제가 이현이를 살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현이의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지키고 키웠어요. 어머님, 저 이만하면 그때 어머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 조금은 갚은 거겠죠? 나중에 만나게 되면 저한테 꼭 수고했다고, 장하다고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아셨죠? 그때까지 항상 그곳에서 평안하시고요. 참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